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땅이라 불리는 고대 이집트의 수도 룩소르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기묘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석상이 울부짖으니 마치 노랫소리 같다 하여라. 석상이 울부짖는다. 대체 뭐 어떤 석상인 거죠? 고대 이집트 18대 왕조의 파라오 아멘호테프 3세의 명으로 건설된 석상, 이른바 멤논의 거상에 얽힌 전설. 기원전 1200년경 에티오피아의 왕인 멤논이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니 비범한 활약을 보였으나 그리스군 아킬레스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후 이슬이 맺히는 새벽이 되면 멤논이 새벽의 여신인 어머니 에오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소리가 석상을 통해 흘러나왔다. 멤논의 거상, 이 석상에서 노래가 들린다.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온 전설을 두고 누군가는 신탁이라 여겼고 누군가는 행운이 깃드는 소리라고 믿었고요. 실제로 고대의 수많은 사람을 포함해 로마 황제 역시 석상의 노래를 듣기 위해 멤논의 거상을 찾았다고 합니다. 야, 로마 황제까지 왔으면 꽤 오래 내려온 아니 진짜 크지 않아요? 기원전 1200년에 대단한 거지. 저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아쉽게도 199년 로마 황제의 명으로 석상을 보수한 뒤부터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됐지만요. 그 기묘한 전설을 마주하고자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이처럼 세계 각지에서 전해져 오는 상식적으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오싹한 전설 속 미스터리를 찾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번 특종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미국에서 발견된 모모. 2012년 1월 미국 플로리다주 한 가정집 뒤뜰에 수영장용 지하 파이프를 설치하던 중 충격적인 것이 발견됐습니다. 대관공이 발견한 것은 두 개의 인간 두개골이었습니다. 어우, 이거는 좀 소름 돋는다. 어우, 진짜 무서웠겠는데? 살인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아우 미결 사건? 어허. 아우, 원혼이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떡해. 현장에서는 두개골과 함께 약 12개의 도자기 조각과 직물 조각, 그리고 신문 조각 등이 함께 발견됐는데요. 신문은 1978년에 발행된 것으로 신문의 날짜로 미뤄보아 그 두개골들을 1970년대 후반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과학 수사 결과 밝혀진 충격 사실. 해당 두개골들은 1200년에서 1400년대의 것으로 추정. 각각 10세에서 11세 정도의 어린아이와 성인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아주 오래된 두개골이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웠던 점은요. 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견된 두개골의 주인들은 고대의 페루인. 미국과 페루 간에 본격적으로 외교 관계가 수립된 시기는 1827년인데요. 이 두개골의 주인인 페루인들은 그보다 무려 약 600년이나 앞서 미국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야, 이건 진짜 희한한데? 그러니까 교류를 두 나라가 하기 전이면은 그 페루인들이 왜 또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된 건지가 궁금하네요. 두개골의 기본을 추적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했던 가라 바글리아 씨는요. 여전히 많은 것들이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름도 기억도 모두 잃은 두개골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15일을 공개합니다. 철기둥이 머머 않는 이유. 아니 이 세트 싫어요? 아니 이 세트 싫어요. 야, 아우. 지난주부터 왜 그러는 거야? 할맛 난다, 할맛 나. 수맥이 그러나? 자, 이번에 떠나볼 곳은 인도의 델리입니다. 자, 이곳은 언제부터 왜 존재했는지 모르지만 최소 1600년 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약 7m짜리 미스터리한 기둥이 있습니다.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그때- 넘어지지도 않았냐? 그러니까 그때 세웠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 서 있다는 것도 놀랍네요. 그런데 이 기둥은 순도 98% 철로 만들어진 철기둥으로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무려 2000년 가까이 존재했지만 철기둥은 처음 세워진 것 마냥 거의 녹슬지 않아 미스터리함을 더했습니다. 녹이 안 슬었다고요?
약품 처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약품 처리가 저 시대에 녹 쓰는 걸 방지하는 약품 처리는 없었을 거고요. 그 표면만 코팅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 없어요. 저 시대에. 영험한 기운이 있나 보다. 그런 게 있나? 자, 인도인들은 우수한 인도의 철 재련 기술 덕분에 녹슬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 실제로 과학자들에 따르면 철기둥 내 인과 공기 중 산소가 만나 철기둥을 보호하는 화합물을 생성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인도인들은 철기둥이 과거 힌두교 사원의 일부였다고 믿고 있는데요. 비슈누 신이 보호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무슨 소리야? 찬드라구타 왕의 가호를 받고 있는 거라고요. 이 철기둥이 비슈누 신 혹은 왕을 기리기 위한 것이며 신과 왕의 신성한 가호를 받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럴만하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철기둥이 녹슬지 않는 이유에 대해 수백만 년 전 우주 비행사가 남기고 간 것, 고대 시대 지구에 온 외계인의 선물, 이렇게 다소 뜻밖의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저 크기로 98%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진짜 있었다면 왜 저걸 저렇게 딱 하나만 만들었을까? 누가 뒀는지도 모르겠어요. 녹슬지 않는 철기둥은 정말 신성한 힘의 가호를 받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만든 걸까요?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싱크홀 속에 열린 모모. 2022년 5월 중국 광시 좌ang족 자치구 러예현 동굴 탐험가들이 해당 지역에서 아주 거대한 싱크홀을 발견. 큰 화제가 됐습니다. 깊이는 무려 192m에 달하고요. 면적은 축구장 3개 면적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190m 막 한참 내려가는 거잖아. 엄청난 거죠. 정말죠. 세계적으로 거대한 싱크홀은 또 몇 개 있잖아요. 네. 문제는요, 싱크홀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싱크홀이 아주 기묘하고 이상하고 놀랍고 신비로웠던 이유. 싱크홀 안에 울창한 원시림이 존재했습니다. 싱크홀 안에서 또 다른 지하 세계 원시림이 발견된 것입니다. 저거요? 네. 저 아래 봐요. 이 정도면 이거 뭐야? 울창하잖아요. 진짜 근데 울창하네. 햇빛이 진짜 넓으니까 햇빛 들어오는구나. 들어오지. 들어오네요. 와, 저 정도로 넓으면 그게 되는구나. 이거는 싱크홀이라고 봐야 되나? 너무 규모가 크니까 싱크홀이라는 말이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안 찍으면 모르지 뭐. 아바타 같은 데 나오는 거. 네. 그렇지. 네. 싱크홀 속의 지하 세계는 놀랍게도 울창한 원시림 그 자체였습니다. 높이는 약 40m에 이르는 고대 나무들도 있었고요. 어깨 높이까지 올라오는 신비로운 식물들도 가득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싱크홀은 대규모로 공간이 충분하고 빛이 스며들 수 있는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아주 울창한 자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시림이 워낙에 잘 보존된 덕에 식물뿐 아니라 여러 동물들도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저 안에 어떤 생명들이 있을지 조사를 해보고 싶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저 지하 세계는 지구의 옛날 모습과 되게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혼자만 발전하지 않은. 싱크홀 아래 숨겨졌던 원시림을 발견한 전문가들도 흥분! 새로운 생태계가 드러난 만큼 지질학적 그리고 과학적 연구 가치가 높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미스테리한 지하 세계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이어나갈 것이란 계획을 밝혔습니다. 움직이는 관의 진실. 박물관도 아닌 무덤 속 관들이 살아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뭐 영화도 아니고 박물관 관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움직이는 관의 진실을 찾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1812년 중남미 바베이도스. 당시 이곳으로 이주한 영국 출신 귀족 토머스 체이스는 생을 마감하면 가족묘에 안치되길 바랐습니다. 그가 사망한 후 그의 관을 안치하기 위해 체이스 가문의 가족묘인 지하 납골당의 문을 여는 순간 밀폐된 납골당 안에 안치돼 있던 100kg에 달하는 관들이 서 있거나 기울어져 있는 등 제자리에서 벗어나 흩어져 있었습니다. 무서워. 근데 그러면 도굴꾼이네요. 도굴하려고 막 다 뒤지고 세우고 막 했겠지. 막 그러면 뒤지고. 오케이.
귀족 가문이니까 관 안에 뭔가 규정을 넣어놨을까봐 이제 막 뒤지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보석류를 막 찾은 거죠. 도난당한 물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몇 년 동안 지진에 대한 기록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노예들을 착취했던 악덕 농장주 체이스 가문의 원한이 있는 누군가의 소행이라고 생각. 체이스의 관을 안치한 뒤 납골당을 더욱 치밀하게 봉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새벽 체이스 가문의 납골당에서 빛과 소리가 난다는 제보가 이어졌고요. 5명에서 7명이 힘을 모아야 할 만큼 단단하게 봉인된 납골당의 문을 뜯어낸 후 또다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오싹한 광경. 무덤 속 관들이 240도 기울어져 있는 등 또다시 제자리를 이탈해 흐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아, 봉인을 했다면서요? 네. 근데 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원한이 있는 무슨 세력의 짓인가? 당시 납골당에는 외부의 침입 흔적은 물론 목격자나 비밀 통로 또한 없었습니다. 이에 흉흉한 소문들이 퍼지자 당시 바베이도스 총독은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범인 잡기에 돌입. 납골당 바닥에 석회가루를 뿌리고 시멘트를 바른 문에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당시 바베이도스를 통치했던 영국 정부의 공식 봉인까지 붙이는 등 사건의 실상을 파헤치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사람들을 안심시키고자 다시 납골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석회가루 또 영국 정부의 봉인은 훼손당한 흔적 없이 그대로였는데요. 어허. 하지만 이번에도 관들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또다시 자리를 이탈해 뒤엉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바베이도스의 움직이는 관.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힐링의 강에 떠도는 은밀한 소문. 여름이면 생각나는 여행지 라오스. 너무 좋죠. 그 중에서도 이 방비행 남송강에서 즐기는 카약이나 튜빙 등 수상 레저는 이 필수 코스로 꼽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언젠가부터 해가 떨어진 어두운 밤에는 이 남송강 근처에 현지인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하는데요. 방비행 남송강에 얽힌 관광객들은 모르는 은밀한 소문. 바로 외지 귀신들로 강이 오염됐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인데요. 야심한 밤 남송강 근처에서 귀신, 그것도 서양인의 모습을 한 외지 귀신을 봤다는 주민들의 목격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귀신도 아니고 서양인 귀신은 어떻게 퇴치를 해야 돼요? 서양인 관광객이 와서 죽었나 저기서? 자, 실제로 방비행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무리해서 다이빙을 하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 튜빙 등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 그 외에도 과도한 음주, 또 마약으로 인한 사고로 방비행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수많은 관광객이 병원에 실려갑니다. 또 연간 수십 명이 사망. 이에 사망 사고를 목격한 주민들 사이에서 이 남송강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현지인들은 밤에 남송강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사망 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다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라도 귀신의 환영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낮엔 힐링의 강, 또 밤에는 원혼의 강. 혹시 라오스 여행을 가게 된다면 현지인들의 발길이 끊긴 밤의 남송강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은 그곳 19, 15일을 공개합니다. 하늘 위 펼쳐진 신비의 산. 이번 장소 사진으로 먼저 보시죠. 오. 안 가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거는 오호. 안 갑니다. 아니 멋있잖아. 아 싫어. 합성이 아니에요. 난 낮은 산을 좋아해. 그죠? 너무 싫어. 산의 기이한 자태가 마치 태초 시대에 온 듯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이곳은 베네수엘라 기아나 고원에 위치한 쿠케난 테푸이입니다. 보통 이렇게 넓은 탁자 모양의 특이한 봉우리를 테푸이라고 하는데요. 일명 테이블 산으로도 불리는 이곳은 해발 고도 2,680m로 오. 백두산과 비슷한 높이입니다. 깎아지듯 이어진 수직 절벽에 등산로가 따로 없어서 암벽 등반이나 헬기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이곳 정상에 접근 불가. 사람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곳입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네. 가기 힘들어요. 무슨 수로 가요? 섣불리 정복욕으로 이 산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인들 사이에서 전해져 오는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이곳 원주민들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쿠케난 테프이 정상에 올라 몸을 던져서 산의 신을 진정시켰다는 전설이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산을 오르는 길에 두개골 모양을 새긴 돌과 교수형을 나타내는 나뭇잎이 발견되는 등 섬뜩함을 자아내는 이 산의 음습한 기운에 현지인들은 이곳을 죽음의 산이라 부르며 발길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랜 세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기에 이곳은 원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 산 정상에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믿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바위로 이루어지고 양분이 없어 식물이 살기 힘든 조건이지만 이곳에는 세계에 전례 없는 토착종뿐만 아니라 미지의 식물들이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더 신비로운 쿠케난 테프이. 어쩌면 초자연적인 기운이 사람의 발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몸으로 물든 블루라군. 이번 특종은 여러분께 사진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야, 여기도 또 멋있네. 그림이죠? 여기도 보기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아니, 저기는 근데 물 색깔이 약간 이온 음료 색깔인데요? 에메랄드. 마치 지상 낙원에 온 듯 청량한 푸른빛의 아름다운 블루라군을 연상시키는 이곳은 영국 더비셔주 벅스턴에 위치한 호수입니다. 사람들은 이 호수에서 수영도 하고 인근 절벽에서 트레킹도 하고 휴일이면 무려 2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인기 휴양지였습니다. 였습니다가 무서운데. SNS 인증샷에 성지로 명성이 잦아있던 이 호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름답던 블루라군이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왜?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는 듯 시커멓게 변해버린 호수. 왜 이래? 너무 새까매졌는데요? 그 섬뜩한 모습에 결국 사람들의 발길도 뚝 끊기고 말았는데요. 자,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 호수의 물 색깔을 변하게 만든 정체는 다름 아닌 영국 지방당국. 뭐야, 왜? 뭘 풀었나? 뭘 잘해보려다가 실수한 것 같아요. 아니 몰래 뭐 버린 거 아니에요? 지방당국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호수가 예전의 아름다운 블루라군의 자태는 이렇지만 덕분에 사람들은 살릴 수 있었는데요. 뭔 소리야? 사실 이 호수는 겉보기엔 맑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실체는 인간의 발길이 닿아서는 안 돼. 죽음의 호수였습니다. 이 호수는 석회암 채석장의 빈 공터에 홍수가 나서 생긴 인공호수인데요. 이곳이 에메랄드 빛을 띠는 것도 이 물속에 포함된 석회질 때문입니다. 으아. 그런데 이때 석회암 채석장의 생석회가 물과 만나 발열 반응을 일으킨 게 이 문제입니다. 강알칼리성인 생석회는 표백제, 비료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데요. 생석회가 녹아든 이 호수의 pH 수치는 무려 11.3. 아유. pH 수치가 12 정도인 표백제와 맞먹는 수준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이 호수에 들어간다. 그건요, 표백제 속에서 세수하고 수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호수에는 버려진 자동차, 동물 사체, 각종 폐기물까지 가득 세균, 곰팡이 감염으로 인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영국 지방당국에서 출입 금지 경고판을 설치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수의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요. 결국 영국 지방당국에서는 사람들이 이 푸른 물빛에 현혹되지 않도록 에메랄드빛 호수에 검은색 염료를 투척!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최후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안 예쁘게 하는 거구나. 당국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네요. 지상 낙원처럼 보였던 죽음의 호수. 언젠가는 꼭 호수가 정화돼 그 오명을 벗길 바랍니다.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13위 공개합니다. 험난한 지옥의 정글. 지금 소개해드릴 곳은요, 세계적인 자연 탐사 다큐멘터리 잡지사 내셔널 B의 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곳입니다. 그곳은 지구상에서 아직 탐사되지 않은 마지막 지역입니다. 가장 험난하고 범죄가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고요. 근데 내셔널 기자면 전 세계 뭐 거의 대부분의 곳을 가봤을 텐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여기가 제일 위험하다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어디지? 자연 탐사 전문가도 혀를 내두르는 이곳. 파나마와 콜롬비아 사이에 위치한 열대 우림 늪지대, 일명 다리엔 갭입니다. 저기예요? 이렇게만 봐서는 그냥 아름다운데. 그래요. 예. 험난한 산과 하천,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인 다리엔 갭. 아메리카 대륙 북에서 남을 잇는 세계 최대 고속도로죠.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 중 유일하게 도로가 끊긴 구간이 바로 이 다리엔 갭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는 극한의 오지 그 자체인 다리엔 갭. 자, 그렇다면 이곳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느냐? 첫 번째, 사고와 질병의 위험. 78km에 달하는 다리엔 갭을 통과하려면 꼬박 열흘을 걸어야 하는데요.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미끄럽고 험한 길. 잠시 몸을 쉴 안전한 공간도 없는 다리엔 갭. 비와 진흙길에 미끄러져 부상을 당하는 건 물론이고 이 열악한 환경 탓에 설사, 호흡기 질환, 탈수 등등등 질병에 걸리는 일이 다반사. 다리엔 갭에 도사린 위험. 두 번째는 사망 위험입니다. 이곳의 강한 물살 때문에 다리를 건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죽거나 익사. 2021년에만 최소 50명의 사람들이 이곳 다리엔 갭에서 실종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요? 꼭 가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갔을 텐데 저기다 뭐 다리를 좀 안전하게 놓거나 뭐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보죠. 그러니까 저 보입니까? 그거를 건설하러 가기에도 위험한 곳인가 봐요. 그렇죠. 목숨 걸고 건너는 거구나. 그러니까. 뿐만 아닙니다. 원시 정글인 이곳에는 독사와 말벌, 포식 동물들이 우글거려서 언제 사람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더 최악은 다리엔 갭에서 사망한 시신을 제때 수습하지 않으면 때로는 동물들의 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야. 이거는 진짜 너무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서 안 가는 게 상책이겠어요. 안 가는 게 상책이죠, 사실. 마지막으로 다리엔 갭에 도사린 위험 세 번째입니다. 납치 위험입니다. 헐. 콜롬비아 국경과 맞닿은 다리엔 갭에는 콜롬비아 반군뿐 아니라 동남미 마약 조직이 있습니다. 다리엔 갭을 건너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납치, 인신매매가 성행, 범죄 조직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참고로 앞서 소개한 내셔널 B 기자도 여기를 지나가다가 납치됐었다고 합니다. 기자도.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동물 문제가 아니라 아예 치안도 안 되는 안 데가 되죠. 보군요. 경찰들이 순찰하기도 힘드니까 당연히 저기는 뭐 방문들이 숨어서 암약하기는 너무 좋은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순찰이죠. 야, 세계적인 탐사보도 전문가도 두려워하는 죽음의 땅, 다리엔 갭. 그곳에 함부로 발을 들여놓아선 안 되고.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은 그곳 19, 12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모모. 두 기자님, 혹시 화성에 가보신 적 뭐 있으십니까? 진짜. 네가 하고도 어이가 없지? 뭐라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맷 데이먼이냐? 뭐 제부도 말하는 거예요? 제부도? 화성시 제부도? 아니 이 질문 너무 바보 같아서 하면서도 웃긴데. 경기도 화성도 안 가봤어요. 자, 어쨌든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요. 자, 지금부터 저 오 기자가 지구 속의 화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모시고 가드리겠습니다. 1986년 루마니아 동남부 도브로지아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질 조사가 청이었는데요. 자, 그러던 중 이곳에서 무려 550만 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신비의 장소 모빌레 동굴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여느 평범한 동굴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는데요. 루마니아와 나사 연구원들이 수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 이 동굴은 지하 화성이라고 부를 만한 곳입니다. 연구 가치가 뛰어난 곳이죠. 근데 550만 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동굴
이니까 아니, 우리가 근데-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 있겠네. 그 뭐가 있길래 화성과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냐 이거죠. 지하 20m 깊이에 위치한 모빌레 동굴. 빛 없습니다. 산소, 이 바위 틈으로 들어오는 아주 극소량이 전부였는데요. 우와. 대신 동굴을 가득 메웠다는 건 외부 대기에 무려 100배에 달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 오. 그리고 유독성 황화수소와 메탄가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발길을 들이면 가스에 중독돼 사망에 이르는 인간이 절대로 살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다량의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등 때문에 화성과 유사한 환경이라고 비유했던 겁니다. 아, 그 공기의 어떤 대기질이요. 대기 성분. 네. 그게 비슷했다는 얘기군요. 화성 연구 여기서 하면 되겠네. 그런데 말입니다. 550만 년 동안 외부 세계와 분리, 철저히 고립됐던 그곳에서 이 광대한 생태계가 발견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모빌레 동굴에서 속이 비치는 개, 눈이 먼 검은 거미, 점액질 거머리, 물전갈, 쥐며느리 등 극한의 환경에 적응한 약 50종의 생명체를 발견. 와. 자, 심지어 그중 약 35종의 생명체는 이전까지 과학계에 보고된 바 없었던 미지의 생명체였습니다. 저 말은 화성에 저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럴 수도 있네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지? 미지의 생명체가 가득한 지구 속 고립된 생태계, 모빌레 동굴. 일반인은 절대로 출입 불가하고요. 인간의 안전과 동굴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전문가들도 오직 2~3명으로 구성된 소수만 출입 허용. 야. 그리고 반드시 각종 특수 장비를 갖춰야 되고요. 2시간 내에 동굴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지하 화성 모빌레 동굴. 550만 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 고립돼 있던 그곳에서 앞으로 또 어떤 비밀들이 밝혀질까요?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11일을 공개합니다. 모모만 살 수 있는 섬.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인근의 모건 아일랜드. 사람들로 북적이는 여러 섬과는 달리 이 섬은 고요와 정막만이 흐를 뿐인데요. 사실 이곳은 인간의 출입이 금지된 무인도. 아무리 섬에 들어가고 싶어도 보트를 타고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혹시 원주민들이 막 공격하고 막. 인간의 출입이 금지된 섬 모건 아일랜드의 역사는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푸에르토리코의 한 영장류 연구센터에서 헤르페스의 발병으로 대다수의 붉은 털 원숭이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우와. 뿐만 아니라 그 얘기 들었어? 헤르페스에 걸린 원숭이들이 탈출했대. 사람한테 바이러스를 옮길지도 몰라. 지역 주민들이 극도의 불안감에 떨자 당시 과학자들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무인도 이 모건 아일랜드로 약 1,400마리의 원숭이들을 대거 이동시켰는데요. 그리고 모건 아일랜드에서 수년간 연구 목적으로 사육된 붉은 털 원숭이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원숭이들 상대로 헤르페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에볼라, 메르스, 혈액, 소아마비, 에이즈 등 각종 질병과 관련한 온갖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안전상, 보안상 등의 이유로 일반인들은 출입 금지. 그렇게 모건 아일랜드는 원숭이들만 사는 섬, 일명 원숭이 섬이 됐습니다. 너무 불쌍하다. 헤르페스는 바이러스가 괜찮아졌다가 다시 나왔다가 뭐 이러는 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전염시킬까 봐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했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인간을 위한 연구였다고 해도 일부러 에볼라 바이러스, 에이즈에 감염시키는 실험을 했으니까 이거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원숭이들이 연구 대상으로서 암암리에 사육되던 섬, 모건 아일랜드. 그곳은 2000년대 초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뒤 동물들도 감정이 있는 엄연한 생명이다. 수백 마리 원숭이가 잔혹한 실험 때문에 죽어간다던데 진실을 밝혀라. 동물 실험 및 학대 논란이 불거졌고요. 결국 대부분의 연구와 실험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붉은 털 원숭이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포함한 각종 치명적인 질병들을 인간에게 전염시킬 위험성도 있어서요. 일반인들이 이 섬에 출입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원숭이들의 섬.
그곳의 원숭이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인간의 발길을 거부한 그 섬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실 속 전기톱을 든 광대. 한밤에 숲속을 헤치고 달리는 여성. 그녀의 등 뒤를 바짝 쫓는 건 전기톱을 든 남자. 날카로운 톱날이 점점 가까워지며 그녀를 위협하는데 이 장면은 1974년 개봉된 영화 텍사스 전기톱 학살의 한 장면으로 이 영화는 가면을 쓴 살인마가 전기톱으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나왔잖아, 시리즈가. 그죠? 무슨 시리즈를 봐도 무서워요. 예. 아니, 일단 저 설정 자체가 무섭잖아요. 설정을 너무 진짜 공포스럽게 했지. 숨어 있는데 저 장면의 클리셰가 그거예요. 숨어 있는데 소리가 나면은 가까이 있는 거야. 그게 너무 공포스러운 거야, 사실. 자, 그런데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이 텍사스 전기톱 학살 같은 공포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실에서 저 전기톱 살인마가 나타난 거예요? 자, 2014년 아르헨티나 훈인. 으슥한 밤 사람들은 누군가 뒤를 쫓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이상한 기분에 뒤를 돌아보면 그곳에는 광대 가면을 쓴 누군가가 전기톱을 들고 마치 죽일 듯이 달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우, 진짜. 어우, 너무 무서워, 정말. 길에서 저렇게 한번 봤다고 생각해. 얼마나 무서워. 그럼 그것도 밤에. 다리는 풀리지. 사람도 없는데, 어우. 그런데 더욱 소름 돋는 건 전기톱을 든 광대에 대한 신고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 바로 뒤에 서 있네. 와, 지금 영문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 지금. 뒤에 그렇죠. 있는데. 뉴스에 보도된 거예요, 뉴스. 아, 저 사람 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앞으로 갔을 거 아니야. 저 모르지. 수건에 손 놓고 그냥 보러 가잖아. 기둥 뒤에 숨어 있다 나온 와, 거니까. 대박 무섭다. 자, 전기톱을 든 광대에 대한 신고는 인근 엘버트와 브라가도 지역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무수히 많은 목격담이 속출했는데요. 주차장이나 외진 골목 등 범죄가 벌어지기 딱 좋은 장소가 그들의 주 활동 무대. 이따른 신고에 경찰은 곧장 수사에 나섰지만 광대에 대한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사망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광대들이 어떤 목적으로 왜 나타났는지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전기톱 광대를 마주하게 될지 몰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도심을 공포로 몰아넣은 전기톱을 든 광대. 끔찍한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것 같은 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13회 공개합니다. 사람을 조종하는 모모. 2015년 9월 한낮의 파리. 관광객으로 보이는 한 노인이 길을 가던 두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 저기 길 좀 물읍시다. 노인의 물음에 친절하게 대답해준 여성들. 그리고 얼마 뒤. 지갑 갖고 있지? 당장 내놔! 뭐야? 할머니가 강도였어요? 같은 할머니가? 길 물어보더니 강도예요?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 피해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갑이요? 여기 있어요. 현금이 얼마 없잖아. 계좌 비밀번호 뭐야? 비밀번호 1, 2, 3, 4. 여성들은 이 노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의 요구대로 순순히 금품을 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뭐야? 할머니가 혹시 뭐 주술 같은 거 걸었어요? 노인은 지도를 가리키며 길을 묻는 척하면서 여성들이 지도를 보려고 집중하는 그때 여성들의 얼굴에 마약 가루를 물어버린 겁니다. 와, 여기다가 가루를 놨다가? 악랄하다 악랄해. 이거 영화로 만들면 대박이다. 여성들이 흡입한 건 스코폴라민이라 불리는 마약, 일명 악마의 숨결. 이 스코폴라민은 소량만 흡입해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유발, 와. 무능력, 무의식, 무저항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피해 여성들은 마치 좀비처럼 본인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요. 노예라도 된 듯 노인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따랐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설사 약 기운이 떨어진다고 해도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완전 범죄에 특화되어 있는 무섭다. 마약이네. 근데 대낮에 파리 번화가에서 일어난 일이래잖아요. 어디 음침한 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디 뭐 무서워서 어디 가겠어요? 자, 노인을 포함한 3명의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최소 20차례 강도짓을 감행. 자, 또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은 무려 11만 2,500달러,
한화 약 1억 5천만 원을 갈취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마약, 이 스코필라민의 원산지인 콜롬비아에서는 성폭행, 강제 장기 적출 등 매년 최대 5만 건의 스코필라민 관련 범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사람을 좀비, 노예로 만드는 무서운 마약, 악마의 숨결. 공포 그 자체인 이 마약은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허구가 아닌 무섭고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12위를 공개합니다. 그녀를 괴롭힌 모모. 2020년 중국 난닝시 중년 여성 리아오는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몸이 피곤하고 이유 없이 아, 그게 저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리아오 역할 리아오 역할 하는 거예요. 아니, 리액션 하라며요. 연기로 도와주고 있잖아요, 지금. 아 진짜 이렇게 맨손으로 하실 줄 여기 지금 저 리아오라고 적혀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대로 자, 다시 한번. 들숨날숨까지 제대로 하품을 하실지 몰랐어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중년 여성 리아오는 이렇게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몸이 피곤하고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리아오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기운도 없고 성적도 떨어지고 무슨 일이야? 리아오의 아이들마저 컨디션이 안 좋은 듯 평소 같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제가 주제니까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리아오와 가족이 겪은 이상한 현상들은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랫집의 발코니에서 리아오가 발견한 충격적인 것. 아우, 저 저주인형. 어머, 생긴 것도 흉측하지 않습니까? 저걸 왜 걸어놓은 거야? 누가? 아니 저런 걸 왜 집에도 걸어놔? 바로 아랫집이었습니다. 아랫집? 아니 자기 아랫집 사람들이 자기 집에다 걸었다고요? 아랫집의 발코니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기괴한 인형들. 목이 매달린 인형은 마치 피를 흘린 것 마냥 시뻘건 흔적이 난무했고 의도를 알 수 없는 십자가 문양까지 그려져 있었는데요. 더욱더 소름 끼치는 건 인형에 리아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괴한 인형들은 리아오를 향한 저주 인형이었던 겁니다. 나는 저 인형이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나를 저렇게 저주하는 사람이 밑에 산다는 게 소름인 것 같아. 그렇죠. 난 그게 너무 싫어. 이웃으로 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고. 마주치거나 뭐 뭔 짓을 내가 없을 때 뭔 짓을 해놓을지 모르잖아. 아니 도대체 뭐 얼마나 나쁜 마음이 들었길래 저런 걸 해요? 사실 리아와 그녀의 가족은 층간소음 등의 문제로 아랫집과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다는데요. 리아오는 아랫집이 층간소음에 대한 복수로 자신과 가족들을 저주한 거라고 확신, 공안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공안의 설득에도 저희 인형은 윗집이랑은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리아오의 이름이 저렇게 떡하니 적혀 있음에도 윗집과는 관계가 없다며 발뺌. 한참이나 인형을 철거하지 않았고요. 결국 리아와 가족들은 저주를 피해 도망치듯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주가 실현되기라도 한 것처럼 몸과 마음이 괴로웠다는 리아와 가족들. 잠 못 이루던 그 밤들 사이에 저주 인형들은 눈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 여름 폭포에서 생긴 일. 일본 나라현. 오복 명절을 맞아 친척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초등학생 마루코. 갑자기 폭포에 가야 한다는 숙모에게 떼를 쓰는 마루코. 할머니까지 정색하며 그 꿈 알렸지만 숙모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는데요. 기어이 폭포로 향한 마루코와 친척들. 즐겁지 않은 폭포 나들이엔 끔찍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쁜 폭포도 밤에 뭐하러 가지? 다음 날 가지? 밝을 때 보면 더 좋잖아요. 그럼. 사실 일주일 전 마르코와 가족들은 그 폭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코는 폭포를 보자마자 말로 표현 못할 찝찝함과 꺼림칙한 기분에 휩싸였고요. 한시라도 빨리 폭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차 안 마르코의 할머니가 조용히 귓속말로 속삭였는데요. 앞으로 저 폭포엔 얼씬 더 맑어라. 느낌이 좋지 않구나. 할머니가 좀 뭔가 안 좋은 낌새를 채신 건지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말렸던 거군요. 거기 가지 말라고. 기운이 안 좋으니까. 왜 간 거야 또? 그러게. 그런데 폭포에 도착한 뒤 숙모는 무언가에 홀린 듯
마르코의 손을 잡아 끌고 폭포로 향해 걸어가기 시작. 숙모 뭐야? 겁에 질린 마르코가 소리치자 놀란 마르코의 어머니가 겨우 숙모에게서 딸을 떼어놓았는데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숙모는 뭐야? 마르코를 째려본 뒤 홀로 폭포로 빨리듯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휴.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수면이 요동치기 시작했는데요. 순식간에 폭포에 몸이 잠기려던 찰나 숙모는 바위에 부딪혀 넘어지며 다행히 정신을 차렸는데요. 이상한 것은 그 바위엔 불경이 쓰여 있었습니다. 엥? 숙모가 넘어진 장소는 과거 한 불귀의 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이라는 것. 그 영화 람종 속에 그 귀신에 빙의된 것처럼 숙모도 물귀신이나 뭐 어떤 귀신에 홀린 게 아닌가. 아 근데 순간 뭐 그래도 바위에 부딪히면서 이제 살아난 거잖아요. 거기 불경이 있었다고 하니까 혹시 그게 좀 위력이 있었던 거 아닐까? 불경의 힘이다. 한 일본인이 초등학생 때 폭포에서 겪었다는 끔찍한 경험. 정말 숙모는 귀신에 홀렸던 걸까요? 호텔이 알고 보니 뭐뭐. 이번 소개할 특종의 배경은 미국 시카고의 월드페어 호텔이라는 곳인데요. 유령 호텔 식상합니다. 저런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 보니까 지금 시카고에는 없는가 보죠. 뭐 식상하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일반적인 호텔이 아닙니다. 이 호텔의 정체를 알게 되면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하실 텐데요. 영화보다 더 공포스럽고 끔찍한 월드페어 호텔의 실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헨리 하워드 홈즈가 1889년 27세의 나이로 직접 설계한 월드페어 호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요. 당시 시카고에서는 3년 동안 수백 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경찰은 이 실종자들 중 대부분이 월드페어 호텔의 투숙객이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호텔만 갔다 하면은 사라진다는 거네요. 저기만 들어가면. 그게 말이 돼요? 자, 이에 경찰들이 호텔을 급습. 그런데 그곳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호텔 객실처럼 보였지만 공간 변형이 되는 벽체 뒤로 완벽한 방음 시설을 갖춘 창문이 없는 방이 또 있었고요. 복도는 막다른 길로 향하는 미로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또한 가스 주입용 밀폐 공간에 해부실, 거기에 소각장까지 발견. 그곳은 사실 낮에는 평범한 호텔, 밤이면 빛빛으로 물드는 홈스만의 살인 공장이었던 것. 와, 자기만의 무슨 덫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 그냥. 미로서로 그 안을 다 꾸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이 무서운 게 내가 저 집 구조를 모르잖아. 모르지. 사실 그는 미국 최초의 연쇄 살인범으로 알려진 인물. 와, 홈스는 호텔 투숙객들을 밀실로 끌고 와 온갖 보험 서류에 서명하게 한 뒤 가스실에서 살해. 이후 시신은 해부용으로 의과대학에 팔며 이중으로 돈을 벌었는데요. 당시 이 괜찮은 시신 표본을 얻기 어려웠던 의과대학은 단순히 무연고자 시신이라고 생각,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와, 이게 현실이야. 진짜 시나리오 같다. 이게 현실이었다고. 이게 현실이었다는 게 정말 끔찍한 거야. 그리고 저희 옛날에 우리 공포 영화에서나 보는 내부가 변경된 구조의 건축물이 실제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죠. 결국 홈스는 1896년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가 자백한 살인 사건만 27건. 하지만 사람들은 수백 건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는데요.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에 의해 지어진 살인 공장 월드페어 호텔. 영화보다 잔혹하고 공포스러운 현실 이야기였습니다. 영화 사랑과 영혼 속 영매를 통한 주인공의 빙의처럼 영화에서 볼 법한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귀를 의심하게 할 충격과 공포의 영화 한 편이 펼쳐집니다. 1977년 7월 미국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제가 살인 사건 범인을 알고 있습니다. 범인을 알려준 사람이 죽은 피해자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범인을 알려줘요? 아니 뭐 다잉 메시지를 남겼다든지. 다잉 메시지가 아닌데 지금 얘기하는 얘기가? 약 5개월 전인 1977년 2월 시카고에 위치한 아파트에 화재 신고가 접수.
당시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필리핀 출신 병원 직원 테레시타 바사가 나체 상태로 자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후 경찰의 조사에도 수사는 수개월째 진척이 없던 상황. 그런데 피해자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추아 박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피해자인 테레시타 씨가 이분에게 범인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추아 박사에 따르면 그의 아내 레미는 어느 날 마치 혼수 상태에 빠진 듯 전혀 다른 목소리와 억양으로 이상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추아 박사님, 도와주세요. 난 테레시타 바사예요. 날 죽인 사람은 앨런 샤워리입니다. 제발 경찰에 알려줘요. 이후 아내는 자신이 뱉은 말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요. 추아 박사는 당연히 처음엔 이 기묘한 일을 믿지 못하고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왜 경찰이 알리지 않았죠? 당신이 정말 테레시타라고? 아니 경찰이 믿지 않을 거예요. 증거가 필요해요. 앨런이 내 목걸이를 훔쳐서 그의 여자친구에게 줬어요. 아내의 입을 빌려 테레시타라고 계속 주장하는 영혼. 추아 박사는 믿을 수는 없었지만 테레시타와 친분이 없는 아내가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들의 이름과 번호까지 줄줄줄 말하자 결국 경찰이 이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이건 믿기지가 않네. 그렇죠. 이런 번호까지 아는 건 어렵죠. 추아 박사의 와이프라면 절대 모를 얘기를 한 거죠.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이게 진짜 빙이네. 경찰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추아 박사가 알려준 대로 테레시타의 친척들을 확인. 그리고 그녀가 용의자로 지목했다는 병원 동료 앨런 샤워리를 조사했습니다. 앨런은 처음엔 극구 부인하더니 경찰의 추궁에 테레시타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 결정적으로 앨런의 여자친구로부터 진짜로 테레시타의 목걸이를 선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야,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얼마나 억울했으면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서 범인을 지목을 했겠어요. 그렇죠. 진짜 영원히 본인의 살인 사건을 해결한 거네요, 이건. 아 저게 모든 피해자들한테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럼 살인 사건 다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앨런은 금품을 훔치던 과정에서 테레시타를 살해했다고 자백. 사상 초유의 살인 사건에 도움을 준 유령 사건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 결국 앨런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올여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칼바람이 불던 1월의 어느 날 A씨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서 1시 7분 신도림 방면 전철에 탑승했는데요. 왜 출발을 안 하지? 문은 왜 다시 열리는 거야? 그리고 그때 열린 전철문 사이로 보인 충격적인 광경. 분명히 A씨는 서울대 입구역에서 전철을 탔고 전철은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플랫폼 벽면에 떡하니 적혀있는 사당역. 2호선인데 방향도 잘 탔는데 순환선? 너무 졸아가지고 설마? 이렇게 돌아가지고 설마? 그렇게 간 거지. 아, 나 그럴 수도 있다고 봐. 나도 그런 적 있어. 뺑뺑 돌잖아, 2호선은. 마치 순간 이동이라도 한 듯 순식간에 뜬금없이 사당역에 던져진 A씨. A씨와 같은 전철에 탑승했던 커플 역시 당황을 금치 못했고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A씨와 커플은 미친 듯이 출구를 향해 뛰었는데요. 그리고 그때 정말 소름 끼쳤던 건 A씨가 지나친 계단 아래 보이던 시커먼 폐허. 정체모를 공포에 휩싸여 사력을 다해 뛴 A씨는 겨우 사당역 9번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분명 그날은 1월 한겨울이었지만 거리의 사람들은 반팔 차림. 그곳은 한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서울대 입구역에서 1시 7분 전철을 탔던 A씨. 그 기묘한 일을 겪고 사당역 9번 출구 앞에서 시계를 확인했을 땐 여전히 1시 7분이었습니다. 아, 꿈꿨네. 꿈꾼 거야, 꿈꾼 거. 꿈에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죠? 난 뭐 화성도 갔다 왔어, 꿈에서. 정말로? 아, 그럼. 이 이야기는 A씨가 직접 겪었다는 실화입니다. 사당역에 뭐 있나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의 D 커뮤니티에 게재해 지난 6월 누리꾼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누리꾼들은 당시 A씨가 도착한 사당역의 플랫폼 벽면이 갈색 벽돌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었다는 점에 주목. 그거 옛날 4호선 개통할 때 인테리어와 똑같잖아. 그럼 1985년 과거로 회귀한 거야? 진짜? 완전 소름? 이란 반응을 보였고요. 일명 사당역 괴담에 많은 이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다는 기묘하고 잔혹하고 무서운 이야기.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서 사람들의 공포와 호기심을 자극했는데요. 올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오싹한 이야기들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종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9.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괴담은 러시아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하다 못해 기정사실처럼 믿고 있는 괴담입니다. 모스크바 지하철 아래에는 또 다른 비밀 지하철 노선이 있대. 지하철도 아래인데 그 아래 또 지하철이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면 이제 어떤 목적으로 비밀 지하 노선을 만들었을까? 뭐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허. 국가 기밀 뭐 차원에서. 예전에 뭐 국가 기밀. 네. 괴담에 따르면 그 주인공은 소련의 악명 높은 독재자인 스탈린. 그는 숨을 거두기 직전에 주로 비밀 별장에서 은둔하다시피 생활했고요. 자신의 경호원 외에는 자식들도 출입을 엄격히 제한할 정도로 암살 편집증에 시달렸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인들에 따르면 이 몸이 대표할 수 있는 지하철을 은밀히 만들어라. 미소 냉전 시기 암살을 병적으로 두려워한 스탈린이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비밀 지하철 노선, 일명 메트로2를 만들라고 지시. 이 메트로2는 스탈린의 교회 별장, 국방부, 군사시설, 공항 등 주요 시설들과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전. 그러니까 스탈린이 자기도 이제 정권을 잡기 초반에 워낙 많이 숙청을 했기 때문에 말년에 암살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뭐 유명하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지하 노선이 무려 지하 15층 깊이에 약 15,000명에서 최대 3만 명까지 수용 가능한 지하 도시, 일명 라멘키로 이어진다는 괴담까지 존재했습니다. 이는 핵 전쟁이나 유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부 엘리트들만 수용하기 위해 개발, 최대 30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이 생활할 수 있게 음식 창고, 발전기, 수면 구역 등을 마련해뒀다고 하는데요. 필요는 하겠지만 또 씁쓸한 게 이게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들끼리 살겠다고 또 이런 거 마련해 놓은 거 보면 정치를 국민을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소련 시절부터 지금까지 러시아인들이 이 괴담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냉전 시대 미국 국방부에서도 메트로2의 존재를 의심. 1991년 메트로2로 추정되는 노선도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소련 붕괴 이후 소련 출신 정치인들이 비밀 지하철 노선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2020년엔 러시아 도시 탐험 크리에이터가 모스크바의 지하철 영상들을 우크라이나로 전송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언론 매체에 따르면 이 중에 메트로2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문만 무성할 뿐 그 실체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 일각에선 지하에 기밀 시설은 있으나 괴담 속 메트로2는 과장된 것이라고 일축. 그리고 러시아 당국은 메트로2에 대해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 괴담 19, 16위 공개합니다. 탈의실 모모 사건의 진실. 1969년 5월 프랑스 루아레주의 중심 도시 오를레앙을 발칵 뒤집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 윗골목에 사는 여자가 도로 패 갔다 실종됐대. 아, 또? 이게 벌써 몇 번째야. 옆 학교에 다니는 애도 그 매장에 갔다가 실종됐잖아. 의문의 실종 사건이 발생한 곳은 도르페란 이름의 의류 매장을 포함해 무려 6곳으로요. 피해자들은 전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젊은 여성만 없어졌다면 납치 의심이 좀 되네요. 뭐 납치하는 조직들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인신매매범들. 그렇지. 뭐 오를레앙 의류 매장 실종 사건의 내막은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일단 매장에 젊은 여성 손님이 방문하면 매장 주인이 다가와서요. 어머, 이 옷 너무 잘 어울리신다. 아, 저기 탈의실 가서 입어보세요. 탈의실에 들어간 여성 손님을 감금. 그리고 탈의실의 비밀 통로로 연결된 지하실로 데려가서는 억지로
마약을 투약한다고 합니다. 와, 무섭다. 그리고 정신을 잃은 여성을 결박해 루아르강에 대기 중인 보트에 태워서요. 중동이나 남미로 보내 여성들을 성노예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점점 늘어간다는 것. 처음엔 의류 매장에서 실종된 여성이 3명으로 알려졌지만요. 5명, 10명 점점 늘어나더니 급기야 실종자가 무려 38명에 달했습니다. 그 소문이 나면 이제 그 매장 그 근처에는 뭐 젊은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뭐 아무도 안 가겠는데요. 야, 근데 탈의실이란 공간이 되게 무서운 그렇지. 공간이네.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문을 잠그잖아. 걸어 들어가서 잠그고 그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격자 없을 수밖에 없지. 와, 너무 무섭다. 이 연쇄 실종 사건으로 인해 오를레앙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고요. 일부 시민들은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려진 매장들 앞에서 격렬하게 시위를 펼쳤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의 충격적인 발표. 오를레앙에서 접수된 실종 신고는 0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오를레앙 의류 매장 실종 사건은 사실 어린 학생들이 퍼뜨린 가짜 괴담. 아유, 뭐 하는 거야? 당시 언론에서도 실제로 오를레앙의 의류 매장에서 여성들이 실종된 사건은 없었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오를레앙 시민들은 실종 사건이 일어났다고 알려진 곳들이 전부 유대인이 운영하는 매장이라는 사실에 주목. 유대인들이 경찰들을 매수해서 실종 사건을 덮은 게 분명해. 실종 사건이 허위 괴담으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고 또 다른 음모론으로 발전. 결국 괴담에 등장한 일부 매장은 폐업했고요. 일부 시민들은 한동안 계속 괴담을 맹신하고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어린 학생들이 퍼뜨린 거짓말에서 시작된 괴담이 사회적으로는 너무나 큰 문제를 야기시켰네요. 게다가 뭐 지목된 매장들이 전부 유대인이 운영했다는 걸 보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그 참 유대인들에 대한 얼마나 그 반감. 정말 차별이 팽배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적인 요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괴담, 퍼뜨리지도 믿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 괴담 19, 13위 공개합니다. 모모가 알려주는 죽음의 비밀. 인간이 일생을 살면서 영원히 알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음. 두 기자님 혹시 이 죽음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알고 싶죠.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지만 피할 수 있으면 너무 피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비밀을 밝힌다면 뭔가 더욱더 이 죽음과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제가 괜히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곳에 가시면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게 될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안전은 보장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 게 저도 지금은 안 할 것 같은데 한 10년 후, 20년 후쯤엔 갈 것 같아요. 한번 가보자. 나이가 좀 더 들면 한 70 정도 되면 네, 10년 더 후? 현실적으로 저게 궁금해질 것 같아요. 70이면 5년 5년 뒤인가요? 올해는 초동안.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공동묘지. 이 묘지는 100개의 계단이 있다고 알려져서 일명 100계단 묘지로 불리는데요. 실제로 이 묘지에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만약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 알고 싶다면 묘지가 완전히 어둠에 잠식된 시간, 정확히 자정에 이 묘지에 있는 100개의 계단을 오르면 된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완전한 어둠에 묻힌 밤. 인적 하나 없는 공동묘지에서 100개의 계단을 오른 후 들판 쪽을 바라보면요. 장의사의 유령이 나타나서 보여주는 환상. 그것이 바로 100계단을 오른 자의 죽음. 언제 어떻게 죽는지 미리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이걸 본 사람이 있다는 얘긴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단을 다시 내려갈 때도 하나, 둘, 셋.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려갈 때도 센 계단 수가 올라갔을 때와 똑같이 100개라면 장의사 유령이 보여줬던 미래의 죽음은 거짓. 하지만 내려갈 때 센 계단 수가 100개보다 많거나 적다면 장의사가 보여준 당신의 죽음은 진짜 언젠가는 실현된다고 합니다.
이 백계단 묘지 괴담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퍼졌던 탓일까요? 현재 묘지는 해가 진 후부터 새벽까지는 출입 금지. 괴담처럼 자정에 계단을 밟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 묘지의 계단은 공사를 거쳐 총 60여 개의 계단만 남은 상태라고 하니까요. 이 괴담의 진실을 영영 알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죽음을 미리 보여준다는 공포의 백계단 묘지 괴담. 과연 당신의 죽음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까요? 호텔에 갇힌 모모의 목숨. 1982년 2월 일본 현지 언론의 충격적인 보도. 뉴재팬 호텔 유령 소동. 폐허가 된 호텔에서 유령 목격. 이 뉴재팬 호텔에 나타난 유령은 국내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보도할 정도면 그 호텔에 뭐 진짜 유령이 나오긴 나온 거예요? 1982년 2월 8일 오전 3시 20분경 이 호텔에 화재가 발생.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진 화마에 많은 투숙객들이 쓰러졌고요. 일부 승객들은 유독 가스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면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화재로 34명이 부상을 입고 33명이 사망, 아유, 화마에 희생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 이 호텔에 대한 무시무시한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 지 6일 뒤인 1982년 2월 14일 새벽 5시경 호텔 경비원이 지하 2층 기계실 화장실에 들어선 순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환기구 속에서 들리는 한 여성의 비명.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씨, 뭐야. 그리고 6일 뒤인 2월 20일 밤 10시경 이 호텔의 또 다른 경비원 2명은 비상계단 6층을 둘러보던 중 지금 이 목소리 들리죠? 저도 들려요. 여긴 우리 둘뿐인데. 분명히 비상계단에는 경비원 2분밖에 없었지만 분명히 들리는 정체 모를 남자들의 목소리.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인 경비원들은 그대로 도망쳐 내려왔습니다. 근데 두 명이 동시에 들은 거면 이거는 잘못 들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한 명이 들었으면 야, 너 몸이 허한가 보다 이런 얘기라도 하지. 그러니까. 화마에 희생된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일본의 뉴재팬 호텔. 10여 년간 방치되다가 2002년에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더 이상 의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화재로 폐허가 된 호텔에서 들리던 유령의 목소리. 정말 그 목소리는 화재로 희생된 이들의 피 맺힌 절규였을까요? 이제는 부디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 편히 쉬고 있기를 바랍니다.